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2장 의미를 체험하다 2-4 우리가 앞서 만났던 그 강박적인 유혹자가 갈색머리 아가씨에게 반했을 때 그는 갑자기 그녀의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접속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보여주는 특징이나 얼핏 본 얼굴 윤곽이 상징하는 가치에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순수함, 실존, 여성성 같은 것의 개념에 접속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가치가 그의 바람기가 막장에 다다랐음을 선명히 보여준 것은 아닐까? 설령 그가 대화를 일절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테면 그의 여자 관계에 대해 겨내든 허튼 소리든 캐물으려 드는 친구와 대화하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미적 쾌락을 느끼는 순간에는 자기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미적 감동에 사로잡힌 동안 그는 자신의 이성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빛 속에 하늘과 바다가 한데 녹아드는 저물녘, 코르시카 해변의 놀라우리만치 평온한 풍경은 어쩌면 무신론자에게도 신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는 신에 관한 이야기 듣기를 끔찍히 싫어하지만 이처럼 완벽하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그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기꺼이 가늠해 볼 것이다. 아니면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신과 전혀 관계없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느끼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처럼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때 자연의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다. 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토록 조화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 말이다. 아름다움을 음미하다 보면 특별한 성찰 없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생각이 곧 지적인 성찰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깃든 신비가 우리 의식에 신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신의 관념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코르시카 해변을 감도는 그 고요함과 그것을 관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프랑스와 챙이 아름다움에 관한 5가지 성찰에서 아름다움의 체험은 항상 잃어버린 낙원을 떠올리게 하고 미래에 약속된 낙원을 기대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아침의 신선함을 되돌려준다고 썼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낙원 같은 풍경이 신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마법처럼 반짝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낙원을 약속한다는 사실이다. 자, 이쯤에서 이 책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왜 피상적인 형태들이 우리를 그토록 깊이 감동하게 하는가? 어떻게 단순한 형태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을 매혹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 형태들은 상징이기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실제로 피상적인 형태들은 우리를 심오한 주제에 주목하게 한다. 우리는 그런 심오한 주제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종종 거부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단지 우리가 그런 주제에 대해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신이니 진리니 행복이니 삶의 의미니 하는 거창한 말에 주눅이 들어서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 말해준다. 수평선의 은빛 반짝거림이 신에 대해 말해주고 파인 땅의 고인 작은 연못이 행복에 대해 말해준다. 여인의 실루엣도 레게 리듬도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일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가 추상적 관념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관계라면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관계가 신, 진리, 행복, 삶의 의미 같은 관념을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주 맞닥뜨리지 않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는 제기할 줄 모르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 즉 우리가 여느 포유류와는 달리 이런 질문에 대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창조되는 것이라면 아름다움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끌리는 이유를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남자는 여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모양에 끌리고 또 다른 남자는 여자의 둥근 어깨선에 반하고 어떤 여자는 남자의 등이 그리는 곡선에 끌리고 또 다른 여자는 늘 각진 얼굴형에 끌린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형태다. 이런 형태는 본질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콕 집어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본질적인 것 말이다. 그 아름다움에 감동한 사람에게 진실에 가까워 보이는, 즉 진실을 상징하는 무언가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겠는가? 괴테는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때 젊은 낭만주의자 무리와 어울리며 헤겔과 가까이 지냈다. 19세기 초 프러시아에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플라톤에게서 시작된 외양에 대한 철학적 비판의 기나긴 역사를 뒤로하고 외양의 가치를 재평가했다. 공화국의 유명한 대목에서 플라톤은 화가의 작업을 목수의 작업보다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는 이데아의 천공에 떠있는 침대의 이데아를 목수가 만든 실제 침대와 화가가 그린 침대 그림과 비교한다. 목수는 특수한 개체인 침대를 만들어내므로 진리에서 한 단계 아래에 있다. 물질적으로 실제하는 침대는 침대의 정신적 본질에 한참 못 미치기는 해도 거기에 누워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 최소한 쓸모는 있다. 그러나 화가는 진리보다 2단계 아래에 있다. 심지어 화가는 침대를 제대로 재현하지도 못한다. 그는 침대의 한 가지 특성만을, 그것도 내적 필연성이나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이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임의로 고른 단일한 각도에서 바라본 침대를 재현할 뿐이다. 플라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예술가는 수공업자보다 못한 존재다. 그는 더 나아가 도시에서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런 언질은 특히 정치적 논쟁의 기술자들인 소피스트들을 겨냥한 것으로 당시 그들의 행태는 아테네가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한 원인으로 거론되곤 했다. 플라톤은 진리를 순수한 형태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형태를 빚는 페이디아스 같은 조각가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동굴벽에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한 형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외양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심지어 향연에서는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의 연인이 욕망을 뛰어넘어
선과 진리를 향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 정도로 간주한다. 이처럼 외양을 신랄하게 공격한 플라톤 저작의 모든 대목이 서양사에 막대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다가 외양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하나는 기독교의 전파였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의 출현이었다. 헤겔은 마침내 그의 역작, 미학을 죽기 1년 전에 출간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 책에 대해 쏟아진 수많은 비판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어떤 비판이었을까? 대충 이런 것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현학적인 관점이다.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모독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터무니없는 부정이다. 시도 때도 없이 의미를 찾는 철학자의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다움 앞에서도 입을 다물 줄 모른다. 관조하기 위해 생각을 멈출 줄 모른다. 사람들은 특히 그의 접근 방식이 예술을 철학에 귀속시키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형태에 무감각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들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치의 형상화로 환원할 수 없으며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우리 앞에 남아있을 뿐이라면서 헤겔을 단순한 형태에서까지 쓸데없이 의미와 진리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관념밖에 모르는 기계장치 같은 인물로 희화하곤 했다. 어쨌거나 아름다움에 대한 헤겔의 주장은 논쟁거리를 제시한다. 이것은 왜 아름다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형태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인가? 그 아름다움이 의미와 가치를 암시함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도 각자 자신이 경험한 미적 쾌락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류시의 경험을 살펴보자. 류시는 관람객 대부분을 망연자실하게 하는 현대미술의 설치 작품에도 깊이 감동하는 신미안을 갖춘 여자다. 그녀는 최근에 파리의 도쿄궁에서 열린 센첸의 정화의 장이라는 설치 작품 전시회를 관람했다. 작가는 거실 하나를 진흙물로 완전히 뒤덮어 놓았다. 진흙에 덮인 소파, 전등, 탁자, 텔레비전 등 모든 것이 굳어버린 듯 했다. 그 황폐한 공간에 생명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르시는 감미로우면서도 묵시론적인 이 설치 작품이 무척 아름답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감상했다. 이때도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그 작품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이다. 진흙의 은은한 황갈색, 기이한 부동성, 기묘하고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자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일상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것이 류시를 매혹했다. 혹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 관념을 상징하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있다. 류시가 그 관념, 세계의 종말, 거대한 비극의 도래, 사물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적 삶의 부재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거나 떠올릴 수도 없다고 해도 이 작품은 그 관념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다면 몬드리안이 구성한 순수한 형태의 직선들은 어떤가? 그 직선들은 순수하게 아름답기에 아름다운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진실의 순수한 상징이기에 아름다운가? 오직 직선 자체만을 가리키기에 아름다운가? 아니면 그 직선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에 아름다운가? 류시의 아들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백을 반복 재생해 듣고 있다. 섹시백은 왜 아름다운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여서 아름다운가? 아니면 소년에게 말을 걸고 호소하는 실존에 대한 생각, 힘, 스타일, 욕망, 기쁨 같은 가치로 표명되는 이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인가?
당신은 위의 두 가지 예에서는 해겔의 주장이 더 일리 있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두 경우에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기를 멈추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닐까? 앞서 나는 아름다움이 다르게 생각하게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아름다움이 몸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관습을 거슬러 생각하게 한다고, 거대한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 했어요? 네. 오케이.